엄마, 엄마가 왜 모텔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엄마가 요양원에 잘 계신 줄 알았어요. 따뜻한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서 간호사들이 약도 잘 챙겨드리고 같이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내신다고 생각했죠. 근데요, 네온사인 깜빡이는 싸구려 모텔 입구. 거기서 낡은 외투를 입은 작은 뒷모습 하나가 천천히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딱 봐도 제 엄마였어요. 설마 처음엔 진짜 헛것을 본 줄 알았죠. 근데 그날 밤 모텔 카운터에 적힌 투숙객 이름을 봤을 때 제 심장이 쿵 꺼지듯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이름은 강미정이고요. 엄마는 83,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30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혈압약을 제대로 안 드시다가 쓰러지셨지요. 엄마는 그때부터 줄곧 혼자 사셨어요. 저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엄마는 성북동 작은 반지하. 그렇게 거의 30년을 홀로 지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제가 수도 없이 말했는데요. 엄마는 늘 손사래를 쳤어요. 니네 애들 공부하는데 할멈까지 붙어 앉아 있으면 답답해 죽지. 나 그냥 여기서 살다 갈란다. 그 말이 그때는 그냥 고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엄마 나름의 존엄이었더라고요. 문제는 엄마 다리가 망가지면서 시작됐어요. 2년 전 겨울 엄마가 81살 때였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 엄마가 시장 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미정아, 나 좀 다쳤나 보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숨이 자꾸 끊어지고 웃는 척하면서도 떨리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그랬어요. 고관절 골절이 심해서요. 수술은 했지만 예전처럼 걷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당시 제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한복판이었거든요. 남편은 자영업 하다가 코로나 때 크게 한번 휘청이고 아들은 결혼해서 신혼집 전세 대출에 허덕이고 솔직히 말하면 제 허리 하나로 집안을 다 지탱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누워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고를 쳤구나. 엄마가 퇴원 날 병실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꾸 엄마를 짐 취급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나 요양원 들어갈까? 국가에서 도와주는 데 있다며. 노인들 모아놓고 잘해준다며. 그 말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무슨 짐이야. 그냥 우리 집으로 오면 되지. 근데 현실은 말처럼 쉽질 않았어요. 제 집은 작은 아파트예요. 방 3개. 하나는 저랑 남편, 하나는 아들네 부부, 하나는 손자. 이미 꽉 찬 집에 병원 침대까지 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엄마 대소변 가리고 약 챙겨드리고 물리치료 모시고 다니는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괜히 너까지 직장 그만두지 마라. 네 아버지 죽고 나서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뭔 줄 아냐? 돈 떨어지는 거더라. 사람 염치는 돈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더라.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데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한참을 얘기했어요. 여보, 솔직히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장모님을 직접 모시는 건 힘들지 않을까?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남편도 당뇨에 허리 디스크. 제가 남편도 챙기고 엄마도 챙기고 회사도 다니고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결국 우리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공공기관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야, 웬만하면 공립으로 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사설보다 나아. 대기자 명단, 소득 기준, 장기 요양 등급.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몇 번이나 서류 쓰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등급 확인을 위해 방문을 하고 혼자 걷기 힘들다, 목욕 도움 필요하다. 엄마 상태를 숫자랑 칸에 맞춰 적는 게 참 잔인했어요. 야, 나를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 가면서 나라에서 무엇을 그리 해주려고 그러냐? 엄마는 옆에서 애써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농담처럼 넘겼죠. 엄마 이왕 내는 세금 조금 받아먹고 삽시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성북구 달빛 요양원에 빈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인지 죄책감의 눈물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입소하는 날, 엄마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에 사진 몇 장, 성경책 한 권.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하얀 벽, 규칙적인 식사 시간, 복도마다 울리는 케어 매니저들 발소리. 엄마를 침대에 앉혀놓고 작은 캐비닛에 옷을 정리했어요. 엄마, 여기 창문도 크네. 햇볕도 잘 들고. 제가 일부러 밝은 말만 골라 했죠. 엄마는 창밖을 한참 보더니 나직하게 말했어요. 저기 조금만 더 걸어나가면 시장 있는 거 아니냐? 여기 시외각이라 시장은 좀 멀어. 그래, 그럼 뭐 창밖으로 구경이라도 하지 뭐.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어요. 근데 엄마 눈을 보니까 알겠어요. 엄마도 이게 자기 인생 마지막 주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자주 올게. 미정아, 일 있다고 핑계대도 된다. 너도 네 삶 살아야지. 그 말에 가슴이 훅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병실 문 닫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갔는데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내가 엄마를 버리고 가는 건가? 그 생각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그래도 입소 첫 달은 나쁘지 않았어요. 케어 매니저가 사진도 보내줬고 엄마는 전화할 때마다 여기 밥은 네가 한 것보다 더 맛없다. 이런 농담도 하셨어요. 근데 2달째쯤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주말 근무 끝내고 엄마 생각이 나서 문득 요양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저 김순자 어르신 따님인데요. 엄마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조금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아, 네, 잘 지내세요. 설명 없이 짧게 끊으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더 물었어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고요? 그때 간호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따님 다음에는 보호자랑 같이 한번 오세요. 직접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서 그날 내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무슨 일이지? 엄마 상태가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무슨 문제를 일으키셨나? 괜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근데 그날 저녁에 또 하나의 일이 생겼어요. 아들한테서 카톡이 하나 왔거든요. 엄마 요양원비 이번 달부터는 내가 반, 엄마가 반으로 하는 건 어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왜 회사에서 뭐 잘못됐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비용이 좀 세네. 보험이랑 대출이랑 이것저것 나가니까 조금 부담돼서 솔직히 속이 확 상했어요. 물론 이해는 해요. 애들도 이제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그날 요양원 간호사 말이랑 겹쳐지면서 기분이 더 안 좋았어요. 야,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문자 보내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엄마를 모신 게 누구한테 부담이 되고 있을까? 그날 밤 잠이 통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요즘 같지 않게 부장님이 한 번쯤은 다 같이 먹자고 해서 저는 술은 잘 못 마시니까 조용히 두어 잔만 마시고 먼저 나왔죠. 밤 10시쯤 분당에서 성북동으로 가는 버스가 끊겨서 그냥 택시를 탔어요. 야근하는 젊은 사람들, 편의점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있는 대학생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이 이상하게 멍했어요. 택시가 북부 순환도로를 타고 가다가 한 번 신호에 걸려 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른쪽 창밖으로 촌스러운 간판 하나가 딱 보였어요. 장모텔. 네온이 반쯤 나가서 깜빡이는 오래된 동네 모텔이었죠. 그 앞에 작은 뒷모습 하나가 천천히 경사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 허리는 약간 굽었고, 겨울도 아닌데 두꺼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 코트 제가 엄마한테 사드린 거였거든요. 기사님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 왜요? 죄송한데 저기에 잠깐만 세워주세요. 기사님이 급히 길가에 차를 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카드를 꺼내다가 몇 번이나 흘렸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저기 사람, 저기 올라가는 사람 보이세요? 제가 모텔 쪽을 가리키니까 기사님이 슬쩍 보더니 말했어요. 아, 저 할머니요? 이 동네 사시는 분인가 보죠 뭐. 여기 요양원 같은 건 없죠? 요양원이요? 여긴 다 모텔이랑 고시원밖에 없는데.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택시에서 내렸어요. 모텔 입구까지 뛰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헛디뎠어요. 엄마로 보이던 그 사람은 이미 자동문 안으로 쑥 들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모르게 불렀어요. 근데 자동문 닫히는 소리에 묻혀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져 버렸어요. 모텔 로비 안쪽에서 잠깐 뒤돌아보는 듯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근데 그 순간 제 전화가 울렸어요. 회사 후배였어요. 선배님 잘 들어가셨어요. 택시 타신다길래 걱정돼서요. 전화 받느라 고개를 돌린 그 몇 초 사이에 엄마로 보이던 사람은 완전히 로비 안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전화를 대충 끊고 저는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아니 다 보이는데도 발이 안 떨어졌어요. 설마 진짜 엄마겠어.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잖아. 내가 술을 조금 마셔서 헷갈리는 거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어요. 그때 자동문 센서가 저를 감지했는지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싸구려 방향제 냄새, 담배 냄새,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공기가 훅 들어왔어요. 로비에는 얇은 패딩 조끼에 슬리퍼 신은 젊은 남자가 카운터에 팔을 괴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힐끔 쳐다보더니 아줌마 대실이세요? 숙박이세요? 버릇처럼 튀어나온 말이겠죠.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수치스럽게 들렸어요. 저 아까 여기 들어온 할머니 있죠? 베이지색 코트 입고 키 작고 혹시 몇 호에 계신지. 아, 보호자세요? 그 말이 제 귀에 이상하게 박혔어요. 보호자요. 방키 가져가셨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여기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애초에 여기선 이름 잘 안 쓰는데요. 직원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러다 투덜거리면서 방명록 같은 걸 뒤적이더니 오늘은 뭐라고 쓰셨냐? 잠깐 종이를 훑어 내려가다가 툭 한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김순자. 제 귀에 세 글자가 또렷하게 꽂혔어요. 김순자, 엄마 이름입니다. 여기요. 직원이 손가락으로 그 줄을 가리켰어요. 허접한 볼펜 글씨로 방번호 옆에 분명히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쫙 빠졌어요.
카운터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남지 않았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왜? 그 모텔 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던 걸까요? 직원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진짜 보호자 맞으세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엄마예요. 여기 몇 호실이에요? 직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방번호를 가리켰어요. 302호요. 근데 할머님이 처음 오신 것도 아니고 한 달 반 전부터 가끔 오셨다가 며칠 계시다가 나가시고 그러다 또 오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 달 반. 요양원에서 언제 나오신 거예요?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지금 방에 계시죠? 위로 올라갈게요. 제가 계단 쪽으로 향하자 직원이 뒤에서 말렸어요. 아줌마 잠깐만요. 그래도 방에 손님 있는데 허락 없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 손님이 제 엄마예요. 83이에요. 허리도 못 펴고 한쪽 다리는 수술했어요. 혹시라도 방 안에서 넘어져 있으면 여기 책임질 수 있어요? 직원이 입을 꾹 다물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에이, 그 정도면 보호자 맞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근데 문은 노크하고 들어가세요. 가끔 싫다고 하시던데. 싫다고.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화장 다 지워져 있고 눈 밑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내가 뭘 한 거지.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3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양옆 문마다 이상한 이름들이 붙어 있었어요. 로맨스룸, 커플룸, 게임룸. 그 가운데 300이라는 숫자만 유난히 서늘해 보였어요. 문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노크를 했어요. 엄마.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에 아주 익숙하지만 더 늙어버린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 목이 꽉 막혔어요. 나야, 미정이.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찰칵. 문이 조금 열리더니 좁은 틈 사이로 엄마 얼굴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성성해졌고 얼굴에는 작은 주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제일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뭐든 버텨내겠다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매달릴 데 없는 사람처럼 허공을 더듬는 눈이었어요. 엄마. 저는 그 말밖에 못했어요. 엄마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믹스커피가 쏟아졌죠. 미정아, 내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엄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여긴 네가 올 때가 아닌데. 그 말에 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가 있을 때야? 엄마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문을 더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작은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벽걸이 TV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에는 엄마 보따리, 비닐봉지 몇 개, 침대 머리맡에는 약 봉투랑 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불 끝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정아, 이 시간에 분당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던지요.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는 침대 모서리에 천천히 앉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려 중요한 게 뭐냐? 너는 내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있었겠지. 거기. 엄마가 말하는 거기는 요양원이었겠죠. 엄마 언제 나온 거야? 왜 말도 안 하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나 지금까지 요양원비 내면서 엄마 거기 잘 계신 줄 알았어. 근데 엄마는 여기서 뭐 하는데? 모텔이야 여긴.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등 위주름 사이로 살짝 떨림이 보였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한마디 딱 그거였어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미안한 건 나지. 내가 엄마를 거기다 넣고 괜찮겠지, 괜찮겠지, 스스로 핑계만 대고 산 거지.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살짝 날카로워졌어요. 미정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 말에 제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가 테이블 위에 물병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듣고 싶으면 앉아라. 안 듣고 싶으면 지금 나가고. 사실 당장이라도 엄마를 부축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눈을 보니까 지금은 내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할 때라는 걸 알겠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 반대편에 앉았어요. 엄마가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나 요양원 나온 지 한 달 반 됐다. 아니 정확히는 나간 거다. 나갔다. 엄마는 도망쳤다는 말 대신 나갔다고 했어요. 나 거기 있으면서 처음에는 괜찮았어. 밥도 제 시간에 나오고 약도 제때 챙겨주고. 근데 한 석 달쯤 되니까 이상한 게 느껴지더라. 뭐가요? 내 이름이 사라지는 느낌. 그 말에 제가 가만히 엄마를 봤어요. 아침마다 간호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3인실 2번 침대 기상하세요. 3인실 2번 침대 약 드세요. 3인실 2번 침대 아침 식사 나왔어요. 나는 김순자인데 내가 3인실 2번 침대가 되어가는 거야. 엄마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어요. 그리고 밤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 할머니들 우는 소리. 누구는 자식 찾고, 누구는 집 찾고, 누구는 그냥 살려달라고 울고. 근데 아침 되면 다들 멀쩡한 척해. 나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어느 날은 말이야, 옆 침대 할머니가 그러더라. 김 선생님,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지? 나도 그런가 싶어서 그랬지. 아이고, 무슨 소리, 우리 오래오래 살아야지. 근데 속으로는 나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가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이었다. 간호사가 네 딸년 이번 주도 못 온다 하더라. 바쁜가 보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확 서럽더라고. 미정이가 바쁜 거 나도 안다. 근데 그 말을 남이 하니까 딸이 엄마를 보러 안 오네. 이 소리로 들리는 거야. 엄마 나 바빠서.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제 말을 잘랐어요. 나는 늙은 고아가 되어가고 있었어. 자식이 있는데도. 늙은 고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나 결심했다. 여기 나가자. 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여기 못 있겠다. 데리러 와라 그럴까도 싶었는데. 근데 네 목소리 들으면 또 미안해질 것 같아서 그냥 짐 싸고 나왔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양원에서 그냥 보내줬어요? 담당자가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 보호자 동의 필요하다고. 근데 내가 그랬어. 나 성인 아니냐? 내 발로 들어온 건데 내 발로 못 나가냐고 따졌어. 여기가 감옥이냐고. 그렇게 우기니까 결국 서류 하나 쓰고 내보내주더라. 엄마 그럼 퇴소할 때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담당자가 니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디 내가 손을 확 쳤어. 하지 말아달라고. 니는 모르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 어르신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문제 일으킨 사람 되는 거냐? 엄마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미정아 나도 알 거 다 안다. 세상에 공짜 서비스 없어. 요양원도 결국 돈 내야 돌아가는 거고
나라 예산도 어딘가 누군가 세금으로 낸 거지. 내가 거기 한 달 더 있으면 그만큼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엄마의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나 누가 보기엔 도망친 거고 내 입장에선 퇴소한 거다. 퇴소? 엄마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퇴소해버린 거였어요. 근데 요양원 나와서 갈 곳이 모텔밖에 없다는 게 그게 제일 서글펐지. 엄마의 눈가가 살짝 젖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며칠은 찜질방도 가봤어. 근데 거기도 오래는 못 있더라. 사람들 눈치 보이고. 그래서 이 모텔 찾았지. 하루 3만 원. 일주일 끊으면 20만 원. 한 달이면 70만 원. 요양원비보다 싸? 엄마, 그래도 모텔이 뭐가 어때서? 엄마가 제 말을 또 잘랐어요. 요양원에 있으면 나는 손이 많이 가는 노인이고 여기 있으면 반값 내는 손님이야. 손님한테는 아무도 3인실 입원 침대라고 안 불러.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근데 엄마 혼자 여기서 어떻게 지내요? 식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고 컵라면 끓여 먹고 약은 네가 챙겨준 거 잘 먹고 있어. 걱정 마라. 엄마가 집 옆에 놓인 약 봉지를 가리켰어요. 근데 미정아, 나 여기 있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 뭔데요? 내가 살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있을 곳을 찾고 있었구나. 살 곳이랑 있을 곳이 뭐가 달라요? 있을 곳은 누가 날 거기 있게 해주는 곳이고, 살 곳은 내가 거기서 내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곳이지. 엄마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단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좋다. 좁고 낡았지만 여긴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선택한 곳이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는 우리를 속이고 몰래 모텔에 사는 문제 많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좁은 방 한 구석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라 선택하신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쩔 거예요?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엄마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 다시 요양원은 안 간다. 거기 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혼자 있다 가는 게 낫다. 그럼 우리 집은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엄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미정아, 니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근데 우리 집은 좁고, 근데 남편 눈치도 보이고, 근데 손주 방 뺏으면 안 되고, 근데 나도 회사 다녀야 되고, 네 입에서 근데가 몇 번이나 나왔냐? 엄마가 근데를 하나하나 셀 때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랑한다는 말 앞에 근데가 붙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거야. 나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 맞아요.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와. 근데 그렇다고 내가 회사 그만둘 순 없잖아. 마음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그래서 엄마보다 제 삶을 먼저 지킨 거죠. 모텔방 공기가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싶었는데 창은 반밖에 안 열리고 바깥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우르릉거렸어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제가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나 엄마를 다시 요양원에 보내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엄마가 힐끔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서야. 엄마가 사진 한 장을 꺼내더라고요. 제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호적에 딸 하나 있다면서 내가 사진 보여준 거 기억나냐? 네 결혼식 사진, 손자 돌잔치 사진. 그런 거 보여주면서 내가 그랬다. 나 저 애한테 짐이 되기 싫다.
간호사가 말하더라. 어르신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랬지. 효도도 집 형편 보고 하는 거지. 엄마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내 형편 나는 대충 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그럼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 우리 집 아니면 엄마가 진짜 원하는 데가 있어? 엄마가 잠시 말이 없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나 어디 특별한 데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몸을 쓰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내 발로 가면서 너무 남한테 민폐만 안 끼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는 데면 어디든 된다. 그래서 그날 새벽까지 우리는 모텔 방 안에서 휴대폰 달력 펼쳐놓고 수첩 펴놓고 엄마의 마지막 집이 될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나랑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모텔에서 엄마랑 밤새 얘기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 한숨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302호 그 좁은 방, 엄마 손등에 난 검버섯, 비닐봉지에 든 옷 몇 벌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나 이제 뭐부터 해야 되지? 머릿속이 새벽 내내 빙빙 돌았어요. 아침 6시쯤 남편이 화장실 가다가 거실 불 켜진 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이구 당신 밤샜어? 제가 멍하게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커피포트 올리면서 물었어요. 왜 장모님한테 무슨 일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엄마가 요양원에 없어. 뭐? 엄마 모텔방에서 혼자 살아. 남편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어제 요양원비 이체했잖아. 나도 그래서 미칠 것 같아. 요양원 나올 때 엄마가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남편이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장모님답네 혼자 다 떠안고 사는 스타일이시지. 제가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근데 이제 어쩌지? 엄마를 다시 요양원에 보내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모텔에 계속 둘 수도 없잖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결국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솔직히 그게 맞는 거잖아. 그 말에 제가 오히려 당황했어요. 여보, 허리도 안 좋은데. 당신 힘들어서 어떡하려고. 힘들지 근데 당신이 어제 집에 들어와서 밤새 울다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이대로는 당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더라.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 진짜로 같이 사는 것을 고민해보자. 그 말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당장 방이 없어요. 아들은 신혼집으로 나갔지만 그 방은 그대로 놔두기로 했거든요. 애들 오면 잘 때 있어야 한다고. 남편이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장모님 의견부터 들어보자.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고 싶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래서 회사에는 조퇴 얘기해 놓고 다시 모텔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이번엔 엄마가 바로 열어줬어요. 아이고 또 왔냐? 또 오지. 그럼 엄마 혼자 그냥 두라고. 엄마가 씩 웃더니 어제는 너한테 내 얘기를 쏟아낸 날이고 오늘은 내 얘기를 들어야겠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엄마 나 진짜 묻고 싶어. 엄마는 어디서 살고 싶어? 요양원 말고 모텔 말고. 엄마가 여긴 그래도 내 집 같다 싶은데 어디야? 엄마가 조용히 저를 보더니 한참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응 진짜 솔직히. 나 예전 우리 반지하 그 동네 근처면 좋겠어.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반지하. 굳이 그 집이 아니어도 돼. 근처면 된다. 시장 가깝고 버스 다니고 사람들 말소리 들리고 나한텐 그게 동네거든.
엄마는 동네라는 말을 유독 천천히 발음했어요. 요양원은 좋게 말하면 시설이고 나쁘게 말하면 수용소고, 모텔은 좋게 말하면 방이고 나쁘게 말하면 잠깐 숨는 곳이고, 근데 동네는 내가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래서 나는 있을 곳 말고 살 곳을 찾고 싶다. 살 곳, 있을 곳, 단어 두 개가 머릿속에서 부딪혔어요. 그럼 엄마 국민임대 아파트 같은 건 어때? 노인 공공임대. 그런 거 요즘 많다던데. 엄마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런 게 있어? 있기는 있지. 대기자가 문제지. 남편도 전날 밤 검색해보고 저도 새벽에 찾아봤어요. 65세 이상 노인 우선 공급. 기초생활수급자 우대. 보증금 저렴. 광고만 보면 딱 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한 집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대기기간 평균 3년에서 5년. 엄마가 종이를 받아들고 쓰다듬더니 웃었어요. 야, 이 나이에 3년을 기다리라는 게 버티다 죽으라는 소리냐 뭐냐. 농담처럼 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날 저녁 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여기저기 전화 돌렸어요. 맨날 전화 돌려보내기 바쁜 공무원들 사이에서 딱 한 사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요양원, 모텔, 자녀집. 이 셋 사이에서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회복지사 목소리였어요. 혹시 구청 근처로 내일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이랑 같이 오셔도 좋고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다음 날 엄마를 부축해서 구청으로 갔어요. 계단 앞에서 엄마가 투덜거렸어요. 역시 나라 일하는 데는 엘리베이터 위치부터 노인들한테 불친절하더라.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어버렸어요. 사회복지사는 우리 앞에 앉더니 종이를 꺼내 들었어요. 일단 선생님 상황이요. 요양원에 계시다가 본인 의사로 퇴소. 지금은 모텔에서 임시거주. 맞으세요? 엄마가 민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 내가 좀 튀어나왔지.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웃었어요. 튀어나온 게 아니라 나오실 수 있는 힘이 아직 있다는 거죠. 그게 어르신의 자산이기도 해요. 그 말에 엄마 얼굴이 살짝 밝아졌어요. 혹시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네. 요양원처럼 의료 돌봄이 빡센 곳은 아니고요. 노인분들 한 5, 6분이 집 한 채를 같이 쓰시고 생활 도우미 한 분이 식사랑 청소를 도와주십니다. 방은 각자 쓰시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같이 시장도 가고 그런 작은 집 같은 곳이 있어요. 엄마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럼 거긴 동네 안에 있어요? 그럼요. 대부분 주택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동 쪽에도 2, 3군데 있어요. 엄마가 저를 힐끔 봤어요. 야, 이거 내가 말한 동네 집 아냐? 사회복지사가 웃더니 다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역시 쉬운 건 없다 싶었죠. 대기자가 꽤 많으세요. 그리고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시라서 본인 부담금도 좀 나옵니다. 엄마가 반쯤 포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또 돈 얘기네. 근데요, 요양원보다는 훨씬 싸요. 그리고 어르신이 살고 싶어 하는 방식에 조금 더 가까운 곳일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중개인처럼 여기저기 전화 돌려볼게요. 성북동 쪽 공동생활가정 2곳 중에서 어르신 한 자리가 비는 곳이 있답니다. 그 말에 엄마랑 저는 서로를 봤어요. 정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집들 중에 좋은 데도 있고 별로인 데도 있어요. 같이 가보셔야 돼요.
어르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가시는 겁니다. 그 말에 엄마가 웃었어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거냐? 당연하죠. 어르신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말이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엄마를 누군가 주인공이라고 불러준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았거든요. 그 주말 우리는 사회복지사랑 함께 성북동 작은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첫 번째 집은 단독주택 2층인데 간판도 없이 그냥 공동생활가정이라고만 초인종 옆에 써 있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40대 초반쯤 되는 생활도우미 아주머니가 밝게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여긴 지금 4분 계세요. 한 분 돌아가셔서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엄마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거실, 식탁, 공용 욕실, 그리고 방이 4개였습니다. 각각 어르신들 방이라더군요. 모서리 방 하나가 텅 비어 있었어요. 여기가 새로 오실 분 방이에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요양원 4인실보다 100배 낫네. 작은 창문도 있고 커튼도 있고 벽지색도 따뜻했어요. 그런데 식탁에 있던 다른 어르신 한 분이 저희를 빤히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또 누가 오는 거야. 새로 오는 사람마다 적응 못하고 나가더만. 분위기가 살짝 싸해졌어요. 생활도우미가 급히 웃으며 말했죠. 아유, 김할머니는 원래 저래요. 정드시면 또 제일 잘 챙기시는 분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엄마가 여기 들어가면 저 할머니랑 부딪히겠구나. 근데 엄마 표정을 보니까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런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지. 그래야 집이 안 썩는다. 엄마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 할머니 나 좀 닮았어. 문제는 돈이었어요. 생활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기 운영비가 월 60만 원 정도예요. 식사비랑 관리비 포함해서 보증금은 100만 원이고요. 요양원비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 60만 원이 적지도 많지도 않은 묘한 숫자로 느껴졌어요.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그 정도면 내가 국민연금이랑 예금 깨서 반은 낼 수 있겠다. 나머지 반은 네가 좀 도와줄래? 엄마가 처음으로 숫자를 먼저 꺼냈어요. 그동안 항상 내가 뭐라도 벌어볼게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도와줄래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엄마 반만이라도 내겠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 나머지는 내가 낼게. 엄마 돈 딱 엄마 용돈으로만 쓰자. 엄마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미정아, 나도 그래도 빈털터리는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집에 마음이 꽂히기 시작했어요. 계약 이야기를 진행하려는 순간 집주인인 원장이 나타났어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60대 남자였어요. 아이고, 어르신이 직접 오셨네. 엄마랑 몇 마디 나누다가 그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따님, 잠깐만요. 이야기는 조금 따로 하는 게 좋겠네요. 거실 옆 작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자기 책상 서랍을 열더니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입소 계약서인데요. 사실 공식 운영비 말고 추가로 현금 조금이 더 필요하거든요. 딱 그 말이었어요. 추가요. 네, 저희도 운영이란 걸 해야 해서 정부 지원비만으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다른 보호자님들은 조용히 현금으로 30만 원씩만 추가로 아시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럼 실제 비용이 9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문서에는 60으로 찍히고요. 나머지는 우리끼리. 그가 눈을 슬쩍 찡긋했어요. 요양원보다 싸긴 싸죠. 그 말에 열이 확 올랐어요. 불법 아닌가요? 에이, 다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아까 어머님 말씀 들었어요.
요양원은 싫다고 하셨죠.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 같은 집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도 직장 다니신다면서요. 여기서 조금만 숨 쉬고 가세요. 숨 쉬고 가라. 그 말이 이상하게 위협처럼 들렸어요. 저는 계약서에서 손을 뗐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이렇게까지 하면서 엄마 모실 생각 없습니다. 원장 얼굴이 싹 굳었어요. 그럼 뭐 다시 모텔로 보내실 건가요? 그 말이 너무 비수 같아서 심장이 덜컹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엄마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302호에서 말하던 그 눈빛. 나도 선택한 거야. 그래, 엄마가 그 좁은 방을 선택했듯이 나도 지금 이 집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차라리 다시 모텔에서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여기랑은 계약 안 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원장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현실은 따님 생각처럼 깨끗하지가 않아서요. 비꼬는 말투였어요. 방을 나오는데 엄마가 기대 반 걱정 반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 제가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엄마 여기 말고 다른 데 찾자. 돈 더 든다 카더나. 응, 여긴 불법 운영하는 곳이네요. 불법 운영하는 집에 들어가는 거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아.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느낌이 좀 그랬다. 우리가 집을 나서는데 현관에서 아까 그 퉁명스럽던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잘했다. 여기 처음 올 땐 다들 모르고 들어와. 나도 잘못 들어온 거고 나가고 싶어도 갈 데 없는 사람만 붙잡혀 있는 집이다. 그 말에 몸이 오싹했어요. 시설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의 막다른 골목을 붙잡고 있는 곳. 우리는 거기서 나왔어요. 사회복지사가 옆에서 머리를 극적였어요. 제가 그래서 좋은데 나쁜데 같이 보자고 한 거예요. 느낌 오셨죠?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같이 있어서 나 홀라당 속지는 않았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들한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외할머니 요양원에 안 계신다. 모텔에서 계셨다. 아들이 깜짝 놀랐죠. 엄마 진짜야? 그럼 요양원비는 뭐야? 우리가 낸 건 퇴소하기 전까지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돌려받을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 질문이 제일 무서웠어요. 일단은 성북동 쪽에 작은 공동생활집 찾아보고 안 되면 그때 진짜로 같이 사는 것까지 생각해야지. 나도 이제 도망 못 가겠더라.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엄마 외할머니 집 문제 나도 도울게. 내가? 응, 나도 외할머니한테 키워준 빚이 있잖아. 내가 어릴 때 주말마다 봐주신 거 다 기억나. 며느리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통장 하나 같이 만드실래요? 외할머니 집 비용 어머니랑 저희가 조금씩 넣어두고 거기서 관리하면 어머니 혼자 부담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배신이 아니라 연대가 이렇게 오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작은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었어요. 외할머니 집이라고 메모를 써서 끼워 넣었어요. 그 통장이 나중에 우리 가족을 한 번 더 구해줄 줄은 그때는 몰랐죠. 사회복지사가 다른 집들을 계속 알아봐줬어요. 몇 군데는 이미 대기자가 많고 어떤 곳은 사장 눈빛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던 중 성북동 언덕 아래 한 작은 다세대 주택의 자리가 하나 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여긴 운영자분이 50대 여성분이신데요. 자기 어머니 모시려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다른 어르신 몇 분이랑 함께 살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바로 가봤습니다.
현관 들어가자마자 보였던 건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팻말이었어요. 여기 사는 분들은 누구의 짐이 아니라 각자의 주인입니다. 엄마가 그 글을 한 글자씩 읽더니 눈을 감았다 떴어요. 여긴 일단 글씨부터 마음에 든다. 운영자로 보이는 분이 우리를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사는 강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도 안에 계세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흑백 사진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생일 때 찍은 사진, 시장 나들이 사진, 복지관 공연 갔다 온 사진, 그 아래 손글씨로 적힌 한 줄들. 순자 어르신 이날 갈비탕 2그릇 드심. 영자 어르신 노래자랑 나가서 상 탔던 날. 그걸 보는데 얘야 나 이 집이 좋다.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방도 작고 계단도 많았는데 엄마는 이상하게 그 집 공기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강선혜 씨가 편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여긴요 딱 3가지 원칙만 있어요. 첫째, 각자 할 수 있는 건 각자가 한다. 둘째, 도움이 필요하면 말로 한다. 셋째, 아픈 것 서러운 것 숨기지 말고 같이 운다.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나 울 일은 많을 건데 괜찮겠어. 울어야 덜 아프죠 어르신. 사실 여기도 공짜는 아니었어요. 운영비 70만 원, 보증금 50만 원. 요양원보단 싸지만 첫 번째 집보다 조금 더 비쌌어요. 근데 이번엔 원장이 따로 부르지 않았어요. 계약서도 깔끔했어요. 숨은 비용 없어요. 추가로 더 내실 거 있으면 어르신들이랑 같이 회의해서 정하실 거예요. 그 말이 믿음이 갔어요. 엄마가 마당에 있는 작은 화분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나 여기서 꽃 하나 맡아 키워도 되냐? 강선혜 씨가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여기 식물 담당 어르신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날 우리는 302호 모텔방으로 돌아가서 엄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비닐봉지 몇 개, 캐리어 하나, 약봉지 성경책. 엄마가 참 오래 붙잡고 있었던 그 방의 열쇠를 카운터에 반납하면서 여기 나 말고도 늙은 사람들 올 거야. 그 사람들한테도 조금만 잘해줘. 그렇게 말했어요. 모텔 직원이 머쓱하게 웃더니 할머니 가끔 놀러는 오세요. 엄마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제 나는 자러 오는 데 말고 살러 가는 데로 간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2번째 인생집 성북동 작은 공동생활가정으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가 짐을 푸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혼자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새로 오시는 분 따님이세요? 네, 저희 엄마가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게 됐어요. 할머니가 신문을 접으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좋은 집 찾으셨네요. 여긴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점심때가 되자 강선희 씨가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어요. 된장찌개랑 김치 시금치나물. 거창하진 않았지만 집밥 냄새가 났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식탁으로 모였어요. 엄마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셨고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게 숟가락만 들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새로 오신 분 어디 사셨어요?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하셨어요. 성북동이요. 이 근처 반지하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아, 그럼 우리 이웃이네. 나도 이 동네 30년 됐어.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그 순간 엄마 얼굴도 조금 펴지는 게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손이 좀 떨리시는 분이었는데 천천히 그릇을 닦고 계셨어요. 엄마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수건을 건넸어요. 두 분이 말없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왠지 코끝이 찡했어요. 요양원에선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엄마를 두고 집에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내가 엄마를 어딘가에 가둔 게 아니라 엄마가 선택한 곳에 함께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좋은 곳 찾은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당신도 수고했어.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강선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따님, 어머님이요. 여기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벌써 부엌 일 거들겠다고 하시고 마당 화분도 매일 챙기시고. 그 말을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여기 활력을 주세요. 오히려 저희가 고마워요. 주말마다 엄마를 보러 갔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마당 화단을 가꾸고 계셨어요. 무릎을 대고 앉아서 잡초를 뽑고 있는 엄마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엄마가 돌아보시더니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으셨어요. 이 정도 일은 해야 사람이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그게 죽는 거다. 화분 사이로 작은 꽃망울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가 그걸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거 봐라. 나온 뒤로 저렇게 피었어. 나도 쓸모가 있나 보다. 엄마 말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화분을 쓰다듬는 엄마 손길이 참 부드러웠어요. 한 달이 지나고 엄마는 그 집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마당에 물을 주고 다른 어르신들 방문을 두드려 깨우고 누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알아채고. 강선혜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계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언니 같은 존재세요. 다들 어머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엄마가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또 아프시면 어쩌나? 어느 저녁 엄마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어요. 집 근처 작은 공원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정아, 나 여기 와서 행복하다. 그 말에 제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에 있을 땐 매일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어. 근데 여기선 내가 뭘 하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져. 어제는 영자 할머니가 아파서 내가 죽 끓여드렸거든. 그분이 그러더라. 김 선생님 손맛이 우리 엄니 같다고.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막 따뜻해지는 거야. 엄마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엄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늙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엄마 손만 꼭 쥐고 있었죠. 공원을 걸어 나오는데 저녁 노을이 참 예뻤어요.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좀 살만하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이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물었어요. 미정아, 그 모텔 직원한테 내가 고맙다고 전해줘라. 왜요? 그 사람이 나보고 가끔 놀러 오라고 했잖냐. 그 말이 참 사람답더라. 엄마는 그렇게 작은 친절도 보다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쳐들고 이렇게 썼어요. 오늘 엄마가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해준 게 아니라 엄마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린 게 행복의 이유였다. 나는 그걸 이제야 배웠다. 그렇게 두 달이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근데 인생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엄마가 공동생활 가정에 들어간 지 2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카트를 밀면서 두부며 대파며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네, 강미정입니다. 따님, 여기 성북 소방서입니다. 그 한마디에 손에서 장바구니가 툭 떨어졌어요. 두부가 바닥에 굴러갔지만 줍지도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성북병원 응급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제 눈앞이 순간 하얘지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병원에? 공동생활 가정에서 조금 큰 화재가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어르신들 대피시키다가 연기를 많이 들이마셨고요. 그래도 의식은 있으십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어디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마트 계산대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닥에 장바구니를 주워주는데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말만 반복하면서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카드를 제대로 쥐지도 못했어요. 택시 문을 열고 거의 구겨지듯이 타서 외쳤어요. 성북병원 응급실이요. 최대한 빨리요, 제발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한번 보더니 말없이 속도를 올리더라고요. 창밖 풍경이 쭉 늘어난 필름처럼 길게 늘어져 보였어요. 내가 또 뭘 놓친 거지. 공동생활 가정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차 안에서 수십 번이나 자책이 들이닥쳤다가 또 밀려나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등록도 제대로 못하고 화재 환자 어르신. 그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김순자 어르신 보호자분. 네, 딸이에요. 어디 계세요? 엄마. 커튼 쳐진 침대 하나를 젖히자 엄마가 얼굴이 벌겋게 올라가 있고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어요.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부르자 엄마 눈동자가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왔어요. 왔냐?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 어디가 많이 아파? 숨은 괜찮고. 엄마가 손가락으로 마스크를 살짝 두드리더니 눈만 굴려서 말했어요. 말 좀 줄여라. 숨이 모자르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농담 비슷한 걸 해요. 의사가 와서 제가 보호자인지 확인하더니 상태를 설명해 줬어요. 일단 다행히 화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연기를 꽤 많이 들이마신 상태라 며칠은 산소 치료하셔야 할 것 같고요. 나이는 많으시지만 평소 심폐 기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셔서 크게 위험 단계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공동생활 가정에서 불이 난 건 그나마 빨리 진화됐는데요. 문제는 어머님이 제일 먼저 다른 어르신 방문을 두드리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거의 직원처럼요. 엄마가요? 네, 다른 어르신 2분은 눕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어머님이 그분들을 복도로 끌어내셨다고 다른 분들이 증언하셨어요. 그러다가 본인은 연기를 많이 마신 거고요. 엄마를 보니까 산소 마스크 위로 눈가에 눈물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엄마 왜 그러셨어? 엄마가 마스크를 살짝 치우려고 하길래 제가 도와줬어요. 야, 불났는데 같은 방 할머니들 놔두고 내가 나 혼자 먼저 도망가면 그게 사람이냐? 그 말에 가슴이 확 조여왔어요. 그래도 본인 몸은 나는 도망갈 데도 별로 없다. 살 만큼 살아서 니들이 왜 그 짓 했냐고 한 번은 욕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그래도 사람답게 살다 갔네. 그 생각은 한 번쯤은 하지 않겠냐.
엄마 특유의 쌉싸래한 농담이었어요. 엄마 그럼 아직 갈 생각은 하지 마. 나 엄마랑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엄마가 눈을 껌뻑이더니 조금 힘들게 웃었어요. 야, 너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나 100살까지 살아도 되겠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제 표정을 읽고 농담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응급실 밖으로 나와서 강선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 씨, 집은 괜찮아요? 수화기 너머로 지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집 안쪽은 몇 군데 탄 데가 있지만 큰 피해는 막았어요. 다행히 소방서가 빨리 와서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요? 건물주가 이참에 우리를 나가라고 하네요. 네. 원래도 계약 연장 가지고 신경전이 있었는데 노인들 많이 사니까 위험하다 이러면서 불난 거 핑계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어요. 제 머리가 다시 지끈거렸어요. 그럼 엄마는요, 다른 어르신들은요? 잠깐 임시로 구청에서 잡아준 게스트하우스에 계신데요. 거기도 일주일짜리예요. 그 안에 우리가 새 집을 구하든지 결정을 해야 해요. 보증금은요? 건물주가 보증금은 돌려줘요. 그게 수리비랑 위약금 핑계대면서 절반만 주겠다고 하네요. 전화기 너머에서 선희 씨가 작게 욕을 했어요. 미안해요, 따님. 제가 집을 제대로 못 고른 탓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자꾸 집 없이 떠돌게 되네요. 그 말에 제가 오히려 버럭했어요. 아니에요. 선희 씨 아니었으면 엄마는 지금도 모텔에서 혼자 말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또 방법 찾아봐요. 전화 끊고 나서 나는 현실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데 제도와 돈은 그걸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네요. 응급실 의자가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외할머니 괜찮으셔? 지금 병원으로 갈까? 응급실이니까 너무 많이 붐벼. 퇴근하고 와도 돼. 제가 여유 있는 척 답장을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아이에게 어디까지 짐을 나눠야 하지. 근데 아들이 바로 또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우리 통장에 돈 좀 더 넣어두자. 이런 일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외할머니 집 자금 그냥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 말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구나. 저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 잔 사 마시면서 조용히 통장 앱을 켰어요. 외할머니 집이라고 써둔 통장. 생각보다 잔고가 많이 줄어 있었어요. 입소비, 보증금, 생활비. 여기저기 빠져나간 거죠. 그래도 이게 있는 게 어디냐. 며칠간 엄마는 중환자실과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소 치료를 받았어요. 엄마 입원한 김에 저는 병실 한쪽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엄마 앞으로의 삶을 계속 계산했어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공동생활가정, 공공임대주택. 머릿속에 검색어들이 쏟아졌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엄마를 위한 모든 선택지가 다 시설이거나 제도일까? 그 사이 어딘가에 사람 사는 집은 없는 걸까?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랑 사회복지사가 같이 들어왔어요. 따님 잠깐 상담 괜찮으세요? 복도에 나가서 사회복지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상태는 조금만 더 회복하시면 집으로 가셔도 될 정도는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 집으로 가실 거냐는 거죠. 참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전에 계셨던 공동생활가정은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요양원은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시지 않을 거고, 혹시 따님 댁에서 같이 사는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질문이 제일 두려웠던 질문이었죠. 솔직히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방도 없고 남편 허리도 안 좋고 저도 아직 퇴직까지 몇 년 남았고
제가 한참을 말하다가 결국 숨이 턱 막혔어요.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끄덕였어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하나의 정답 말고 적당히 섞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섞어서요? 내 일주일 중 3일은 딸 집에서 자고 이틀은 주간보호센터 가고 나머지 이틀은 혼자 있는 시간도 갖고 그런 식으로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대신 우리 가족만의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로 느껴졌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완벽한 답이 아니라 우리한테 덜 아픈 조합이었구나. 병실로 돌아와서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만 더 있으면 퇴원해도 된대. 엄마가 눈을 껌뻑이더니 웃었어요. 거봐라, 내가 그래도 질긴 년이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또 있냐? 인생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네. 엄마 이젠 엄마도 같이 결정을 해야 돼. 어디서 어떻게 살지. 엄마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말했어요. 나 또 모텔로 간다고 할까봐 걱정했냐? 그럴까봐 진짜 심장이 떨렸어. 엄마가 작게 웃었어요. 한 번이면 됐다. 두 번째는 싫다. 그럼 엄마 생각은 어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건. 물론 갑자기 다 맞겠다는 말은 아니고 주간보호센터도 알아보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섞어서 사는 거. 엄마가 한참을 천장을 보더니 말했어요. 너는 어때? 정말로 내가 네 집에 가도 괜찮냐? 그 질문이 너무 정직해서 저도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엄마를 잘 모실 수 있을지 걱정도 돼요.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괜히 또 요양원 생각하게 될까 봐서요. 내가 엄마를 원망하게 될까 그게 제일 무서워요. 엄마가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100번 옳다. 부담이 사랑을 잡아먹는다. 엄마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가 혼자 다 책임지는 그림은 싫다. 사위도 있고 손주도 있고 나라 제도도 있고 다 조금씩 나눠서 내가 덜 미안해지는 구조면 좋겠다. 나도 그게 좋겠어. 근디 한 가지는 정해줘라. 뭔데요? 내가 살다가 또 어디 시설에 가야 할 만큼 몸이 많이 나빠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아라. 그리고 엄마 이게 우리한테 그나마 제일 나은 선택이야. 그렇게만 말해줘라. 엄마 눈이 꽤 맑았어요. 나도 그땐 그 말 믿어볼게. 제가 콧등이 시큰해져서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알겠어. 그 대신 지금은 엄마가 엄마 이름으로 사는 시간을 한 번만 제대로 만들어보자. 나도 도망 안 갈게. 엄마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제야 협상 같은 소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평일 이틀은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이틀은 근처 주간보호센터 가고 하루는 복지관 가서 노래교실 듣고 나머지 주말 이틀은 엄마가 원하면 성북동 동네 카페에서 혼자 책도 보고. 헤어져 사는 부부보다 더 복잡하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엄마도 우리도 숨 쉴 구멍은 있겠다. 아들은 주말마다 외할머니와 장 보러 가겠다고 했어요. 외할머니 이제 마트 계산할 땐 무조건 제 카드 먼저 받으세요. 엄마가 그 말 듣고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너 카드값 폭탄 맞으면 너희 엄마한테 먼저 욕할 거잖아. 그러면서도 눈빛이 참 흐뭇해 보였어요. 퇴원 날이 왔어요. 엄마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 걸 도와드리는데 엄마 등이 예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는 혼자 힘으로 신발을 신으셨어요. 미정아, 나 걸을 수 있어. 엄마가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었어요. 제가 옆에서 팔을 내밀었지만 엄마는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다, 나 혼자 갈 수 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엄마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모텔에서도 화재 속에서도 지금도 계속 자기 발로 걸으려고 하는 사람. 병원 현관을 나서니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고 햇빛을 받았어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가는 내내 엄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작은 가게들, 버스 정류장. 엄마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패 끼치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 어머님 집이기도 한데요. 그 말에 엄마가 잠시 멈칫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 방으로 안내했어요. 아들이 쓰던 방이었는데 침대 옆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아뒀어요. 공동생활 가정에서 선희 씨가 가져다 준 그 화분이었어요. 엄마가 화분을 보시더니 손으로 살짝 쓰다듬으셨어요. 얘도 같이 왔구나. 작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엄마, 남편, 저, 그리고 주말이라 놀러온 아들과 며느리. 5명이 한 식탁에 앉으니 좀 비좁았지만 따뜻했어요. 며느리가 만든 미역국을 엄마 앞에 놓았어요. 할머님, 제가 서툰 솜씨로 만든 건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다. 우리 엄니 손맛이랑 비슷하네.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어요. 외할머니 요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요즘 노인 주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래요. 외할머니 같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려 나 혼자만 이런 거 아니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을 거고. 그 말을 하시는 엄마 목소리에 묘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일어나셨어요. 나도 도와줄게. 아니에요, 엄마 앉아 계세요. 설거지는 내가 평생 한 거다. 이것도 못하게 하면 나 할 게 없잖아. 엄마는 싱크대 앞에 서서 천천히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물기를 닦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말없이 설거지를 하는 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 엄마를 방에 모시고 불을 꺼드렸어요. 잘 주무세요, 엄마. 나가려는데 엄마가 불렀어요. 미정아, 고맙다. 엄마가 어둠 속에서 작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 안 하고 버텨줘서.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완벽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또 올지도 모르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엄마도 저도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그 말에 저는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완벽할 순 없어. 근데 최선은 다하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엄마도 저 별을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엄마와 제가 같은 지붕 아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의미 있다고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는 우리 집 작은 방 한 구석에 자기 화분을 들여놨어요. 302호에서 데려온 건 아니고 성북동 집 마당에서 길러주던 화분 하나를 선혜 씨가 가져다 준 거였어요. 이 꽃 내가 맡아 키우기로 한 거다. 엄마는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면서 말했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맡겨진 존재 말고 뭐 하나쯤은 맡아서 책임지는 존재이고 싶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엄마는 다른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제법 인기 있는 말동무가 됐어요. 우리 엄마 거기서 또 반장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놀리면 엄마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어요. 늙어서도 쓸데없이 리더십이 발휘되더라. 복지관 노래교실에서는 찔레꽃을 부를 때마다 엄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업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네 외할머니가 빨래터에서 저 노래 엄청 불렀거든. 이야기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미정아, 나 예전에는 계속 나는 짐이다. 이 생각만 했거든. 근데 지금은 가끔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야기. 내가 살아온 게 그냥 늙은 여자 한 명의 긴 한숨이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들어볼 만한 드라마 같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 그 이야기 혹시 카메라 앞에서 한번 해볼래? 카메라. 요즘은 사람들이 유튜브도 보고 팟캐스트도 듣고 노인들 이야기 찾아 듣는 사람도 꽤 많아. 엄마 같은 사람 이야기 엄청 귀한 거야. 엄마가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야야, 내가 어디 연예인이냐. 근데 며칠 뒤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카메라라는 거 얼마나 못생기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결국 손주가 휴대폰 삼각대를 들고 와서 거실 한쪽에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조명도 없이 그냥 햇빛 들어오는 창가에 엄마를 앉혀놓고 외할머니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듯이만 해요. 카메라는 그냥 구경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하실 거예요. 처음엔 엄마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김순자라고 하고요. 올해 83이고. 근데 조금 지나자 엄마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꾼이 됐어요.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 말이여 맨날 밤마다 울던 할머니가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 그 할머니 딸이 우리 딸이랑 동갑이더라고. 그러다 내가 모텔에 숨어 살게 된 건 말이지 그게 자식이 날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내 존심이 세서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 엄마는 자기 부끄러움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도망친 거 맞고 내가 좀 고집센 것도 맞고 근데 그 와중에도 나를 다시 끌어안아 준 건 결국 우리 딸이더라. 그 말에 제가 카메라 뒤에서 훌쩍거려서 아들이 웃음을 참느라 휴대폰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촬영 끝나고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외할머니 이거 진짜 올려도 돼요?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올려라 대신 이건 실화 아니고 드라마라고 꼭 써라. 왜요? 진짜 나처럼 사는 사람은 너무 많아서 누가 딱 한 사람 이야기라고 정해버리면 나머지가 섭섭하잖냐. 그 말에 손주가 엄청 감동한 얼굴을 했어요. 외할머니 명언 제조기네. 그 영상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엄마 얘기 같아서 펑펑 울었어요. 저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연락 한 번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텔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말없이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 많이 봐요.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웃으려고 해볼게요. 댓글 하나하나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같았어요. 엄마도 저녁마다 제 휴대폰으로 댓글을 읽었어요. 미정아, 세상에는 나처럼 쓸데없이 질긴 사람들 많구나.
그러면서도 어디선가 위로받는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영상 끝에 이런 말을 넣자고 손주가 제안했어요. 엄마 영상 맨 끝에 한 줄 넣자. 뭐라고?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그 말을 엄마에게 읽어주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알겠다. 요양원에 있든 모텔에 있든 딸 집에 얹혀 살든 내 인생은 그래도 끝까지 김순자거든.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도 악역이든 주연이든 조연이든 아무 역할이나 다 맡아도 좋은데 주인공 자리만은 절대 남한테 넘겨주지 마. 엄마가 손을 허벅지에 탁 치면서 웃었어요. 야, 그거 명심할게. 내 인생 주인공 자리 그거 양도 안 한다. 이제는요, 엄마와 제가 같이 마트에 가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저기 혹시 영상에 나오셨던 그 어르신 아니세요? 낯선 50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요. 엄마가 처음엔 당황하더니 이제는 살짝 여유 있게 대답해요. 뭔 어르신이여, 나 그냥 김순자요.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물어요. 부끄럽진 않아?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저어요. 부끄러울 건 뭐냐? 내가 내 인생을 구구절절 해명해야 했던 시절은 이제 좀 지났다. 이제는 그냥 살아왔던 걸 그대로 말해주는 것도 내 몫이지. 저는 엄마 옆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엄마는 이제 징역이 아니라 진짜 자기 삶을 사는 중이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엄마랑 둘이서 성북동 옛날 동네를 산책했어요. 엄마가 20년을 사셨던 그 반지하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엄마가 잠시 멈춰서서 그 집을 바라보셨어요. 좁은 계단, 낡은 대문, 작은 창문,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죠. 여기서 참 오래 살았다.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외로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한테 집은 자기 이야기가 쌓인 곳이었구나. 우리는 천천히 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엄마가 자주 가셨다던 그 시장. 과일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엄마를 알아보셨어요. 어머, 김 선생님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어디 사세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이제 딸네 집이랑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래도 가끔 이 동네 오시네요. 좋네요. 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켜서 마주 앉아 마시는데 엄마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나 지금 행복하다. 엄마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요양원에 있을 땐 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어. 모텔에 있을 땐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이었고, 근데 지금은 내가 뭘 하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져. 어제는 손주랑 같이 영화 봤고, 오늘은 너랑 산책하고, 내일은 복지관 가서 노래 배우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내 선택으로 채워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엄마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나도 이제 알겠다. 집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더라.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말없이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엄마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완벽한 집도 완벽한 시스템도 아니지만 엄마는 행복하다고 하셨다.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엄마가 원한 건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도 배웠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는 걸. 일기장을 덮고 엄마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엄마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뭔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침대에 앉아서 옛날 사진첩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랑 찍은 사진, 제가 어렸을 때 사진, 손주 돌잔치 사진,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나이 먹으니까 옛날 사진 보는 게 좋더라. 추억 정리하는 거지 뭐.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사진을 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때는 내가 이랬고 저 때는 아버지가 저랬고 그렇게 1시간쯤 사진을 보다가 엄마가 사진첩을 덮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이 사진들 나중에 네가 가져라. 내 이야기니까 너도 알아야지. 네 엄마. 그리고 손주한테도 보여줘라.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애썼다고. 알겠어요, 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를 재우고 나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옆에 와서 앉으며 물었어요. 장모님이랑 얘기 많이 했어? 응, 옛날 사진 보면서.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당신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줄 거야.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잘하고 있어. 장모님처럼 끝까지 주인공으로 살면 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도 방에서 저 별을 보고 계실까?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별을 보며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 엄마와 저. 이게 우리만의 방식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방식, 계절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봄에 오셔서 이제 가을이 됐죠. 엄마가 키우시는 화분에도 작은 꽃이 피고 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거실로 나오시는데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조금 더 느려진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급히 다가가서 물었어요. 엄마가 손을 저으며 웃으셨어요. 괜찮아. 그냥 나이 먹으니까 아침에 몸이 좀 뻣뻣한 거지 뭐. 그러시면서도 식탁에 앉으시는데 숨을 한번 크게 내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도 점점 더 기력이 약해지시는구나. 언젠가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엄마가 스스로 아침을 맞이하시고 화분에 물을 주시고 복지관에 가실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오늘 복지관에서 발표회가 있어. 나도 노래 하나 부르기로 했어. 정말요? 무슨 노래요? 찔레꽃. 엄마가 좋아하시는 그 노래. 엄마 멋진데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웃으셨어요. 니도 올래? 아들도 부르고. 복지관 사람들한테 우리 딸 자랑 좀 해야지. 그날 오후 우리는 복지관에 갔어요. 작은 강당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계셨어요. 무대 위에는 마이크 하나와 반주기가 놓여 있었어요. 발표회가 시작되고 한 분 한 분 나와서 노래를 부르시고 시를 낭송하셨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엄마 차례가 됐어요. 엄마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가셨어요. 마이크를 잡으신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반주가 시작됐어요. 찔레꽃 그 노래. 엄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더니 깊은 감정이 실렸어요. 울타리 옆에 핀 찔레꽃이란 가사가 흘러나올 때 엄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부르시는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도 찔레꽃처럼 작고 외로운 곳에서 피어나셨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피어나셨구나.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무대에서 내려오실 때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 정말 멋졌어요.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야, 노래 하나 부른 건디 뭐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복지관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어르신 오늘 정말 좋으셨어요. 다음 달에 지역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 곡 부르실래요?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축제에서 노래를. 그럼요, 어르신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엄마가 저를 보시며 물으셨어요. 미정아, 내가 축제에 나가도 되겠냐? 당연하죠. 엄마 노래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계속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가 찾아왔어요. 외할머니 오늘 노래 부르신 거 영상으로 찍었어요. 보실래요? 엄마와 손주가 나란히 앉아서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화면 속 엄마가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엄마가 화면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야, 내가 이렇게 나왔냐? 손주가 말했어요. 외할머니 이것도 영상에 올릴까요? 사람들이 외할머니 노래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올려봐라. 내 노래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된다면 그것도 좋지. 며칠 뒤 그 영상이 올라가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80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우리 엄마도 요양원 계시는데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할머니 목소리 정말 아름다워요. 인생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엄마가 댓글을 읽으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위로를 줄 수 있구나. 그때 손주가 제안했어요. 외할머니,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외할머니처럼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도 세상에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눈을 반짝이셨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복지관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주간보호센터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다른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쟁을 겪으신 할아버지, 혼자 자식 6남매를 키우신 할머니,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나신 할아버지. 엄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으시고 기록하셨어요. 손주가 영상을 찍고 저는 옆에서 도왔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엄마에게 물으셨어요. 김 선생님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나도 오래 잊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내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근데 우리 딸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졌어요. 그 할머니가 엄마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내 이야기도 누군가 들어줄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는 이제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셨구나. 몇 달 뒤 우리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어요. 복지관 한쪽 공간을 빌려서 어르신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전시했어요. 각자의 삶이 담긴 작은 액자들이 벽을 따라 걸렸어요. 전시회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르신들의 자녀분들, 지역 주민들도 오셨지요. 엄마는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분은 전쟁 때 부산까지 걸어오셨대요. 이분은 혼자 힘으로 가게를 운영하셔서 자식들 다 대학 보내셨어요.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동네 청소를 하세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고
사진을 보고 댓글을 남겼어요. 전시회가 끝날 무렵 한 젊은 여자분이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기자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기사를 써도 될까요? 엄마가 놀라셨어요. 기사요? 네,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83 할머니가 시작한 어르신 이야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엄마 사진도 실렸어요. 엄마가 신문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야, 내가 신문에 나왔네. 유명 인사 다 됐네, 엄마. 제가 놀렸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작은 케이크를 사와서 엄마 앞에 놓았어요. 엄마 축하해요. 엄마가 케이크에 초를 불면서 소원을 비셨지요. 무슨 소원을 비셨는지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웃으시며 비밀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하나는 말해줄게. 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빌었어. 그 말에 우리 모두 박수를 쳤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계절도 바뀌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우리 집과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를 오가셨어요. 가끔 몸이 안 좋으신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활기차게 지내셨어요. 어느 봄날 엄마와 저는 벚꽃이 만발한 날 성북동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벚꽃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나 이제 진짜 행복하다. 엄마 목소리가 편안했어요. 예전엔 행복이 뭔지 몰랐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거든. 근데 지금은 알아.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더라. 내가 나로 살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것이 행복이더라.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엄마 덕분에 배웠어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엄마가 제 손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너도 나중에 늙으면 알 거야. 나이 든다는 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한참을 벚꽃 아래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 어디선가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시다면 아마 누군가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전화 자주 못 드리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딱 한 번만 전화 한 통 혹은 문자 한 줄 혹은 거울 속 나에게라도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도 누구의 짐이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저는 요양원에서 도망쳐 모텔로 숨어들었다가 다시 작은 집들을 전전하면서 그 사실을 이제야 몸으로 배웠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잔잔한 파문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당신 노후의 긴 밤에 같이 버텨줄 수 있는 다른 이야기들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당신 이야기 포기하지 말고 한 줄 더 써내려가 주세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